아휴, 떨리네요. 그동안 열렬히 애청하던 채널에 제 이야기를 보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뭔지 모를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올해 초 저에게 일어났던 끔찍하고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 주인공분들처럼 혀를 내두를 만한 사연이랍니다. 그럼 꾹꾹 눌러 써내려가 볼게요. 저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의 손에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변해서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놀림도 많이 당하고 따돌림도 당했답니다. 그래서 외롭고 슬픈 유년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또 저 하나를 키우시려고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해 꼭 성공해야겠다는 결심에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 남은 학업을 마치고 운이 좋게 공기업에 들어갔답니다. 분수에 넘치는 연봉을 받으며 사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죠. 연애는 많이는 아니지만 후회 없을 정도로 사랑을 많이 해봤어요. 비록 모두 이별을 하고 말았지만 좋은 추억으로 가슴에 남겨두었답니다. 그렇게 30 후반이 돼서야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100년 가약을 맺고 함께할 아내를 말이죠. 그녀는 저보다 9살이 어렸는데 지나치게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게 된 건 편의점이었어요. 그곳의 직원이었던 아내는 지나치게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했답니다. 인사성이 밝은 건 물론이고 노인 손님들이 물건을 고를 때 옆에서 같이 골라주었어요. 게다가 폐지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오시면 손수 박스를 실어주었죠. 그런 예쁜 모습을 매번 보다 보니 어느새 사랑에 빠져버렸고 아내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확신했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단번에 알려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도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알콩달콩 사랑을 했는데 더 늦기 전에 아내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혼을 했어요. 아내는 공기업에 다니는 저와 편의점 직원인 자기가 과연 어울리는 부부가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 보이는 직업과 학력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고 제가 훨씬 부족한 남자이니 괜한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자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아내는 저의 반복된 청혼을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저도 엄마만 계셔서 엄마께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 2분을 여의고 고생하며 살아온 아내를 연민으로 보시기도 했지만 착한 성품을 크게 느끼셔서 쉽게 결혼 승낙을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가장이라 생각해서 아내가 편의점을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디자인 공부를 시켜주기로 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복 받았어.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꿈도 없이 편의점에서 일만 했을 거야. 물론 편의점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일과는 거리가 멀어서 항상 가슴 한켠이 공허했었거든. 내가 복받았지. 당신처럼 때묻지 않고 착한 여자를 만났으니 말이야. 게다가 9살이나 어린 여자와 결혼했으니 완전 도둑놈 아니겠어? 여보, 우리 이렇게 매일 서로 칭찬하고 아껴만 살자. 난 사랑에 목말라 있어서 당신이 나를 안아주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그래? 그럼 자기 눈에서 홍수가 나도록 시시때때로 안아줄게. 저희는 어느 부부보다 다정하다고 자부할 정도로 서로에게 애착했답니다. 아내는 저 혼자 돈을 버는 게 미안해서 빨리 디자인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때때로 번번이 실기시험에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머리가 나쁜가 봐. 어떻게 된 게 학원 수강생들 중에 나만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어. 그건 아니지. 공부라는 게 때가 있는데 당신은 학원생들보다 10살 이상이 많잖아. 내가 당신처럼 공부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도 4번이나 떨어진 건 나 하나뿐이라니까. 창피해서 학원에 가기가 겁나. 여보, 나 고백할 게 있는데 나 운전면허 시험 6번 떨어졌어. 6번? 난 한 번에 붙었는데? 이제 좀 위로가 돼? 디자인 시험보다 쉬운 운전면허를 그렇게 떨어진 날 봐봐. 결과적으로는 운전 잘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7.8기로 도전해봐. 진짜 당신 말 들으니까 힘이 되네. 나 끝까지 도전해서 꼭 디자이너가 될 거야. 순진한 아내는 저의 선의의 거짓말을 믿고 더 열심히 디자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6번 만에 디자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학력이 고졸이라 취직하는데 발목이 자꾸 걸려서
프리랜서로 일했답니다. 몇 달 동안은 일을 따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수입이 거의 없었네요. 그러다 프리랜서 전문 사이트가 생겼고 거기에 아내의 디자인 작품을 몇 개 올려두자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겼습니다. 복잡한 디자인은 아니고 간단한 간판이나 현수막 정도의 일을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돈을 많이 주는 일이 들어왔는데 술집 간판과 메뉴판이었습니다. 일을 준 사람은 현장 답사를 할 겸 가게로 나오라고 연락을 걸어왔어요. 여보, 나한테 룸사롱 간판 일이 들어왔는데 이걸 해야 할까? 뭐? 룸사롱? 누군가는 만들어야 하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찝찝하면 하지 말고. 찝찝한 건 아니고 그냥 당신 생각이 궁금했어. 내가 디자인이라 하는데 이런 곳까지 가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이 거기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걱정을 하겠어. 그리고 낮에 가서 가게 구경하고 오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 그럼 일한다? 아내는 다음날 룸사롱의 현장 답사를 무사히 다녀왔고 열심히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여지껏 해왔던 디자인과는 다른 간판이긴 했지만 한 땀 한 땀 공을 들이며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해당 룸사롱에서 아내의 디자인을 흡족해하며 보너스까지 챙겨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술집을 소개해줘서 많은 간판과 메뉴판을 디자인했답니다. 술집 사장들과 디자인 상의를 하려고 밤에 자주 나가는 일이 생겨서 걱정이긴 했지만 다행히 이상한 사람들이 없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내가 처음으로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술은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들어와 그게 놀랐답니다. 여보, 술 마셨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조금 마셨어. 홉집 사장님이 디자인 잘 나왔다고 양주 한 잔하고 가라고 해서 딱 한 잔만 마셨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나 아무렇지 않아? 조금 알딸딸할 뿐이라고. 아이고, 우리 순둥이가 이렇게 술을 먹이다니. 아무래도 술집 간판 일은 그만하는 게 좋겠다. 저는 아내가 걱정돼서 한 말 잃었는데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날카롭게 째려보며 말했답니다. 뭐야? 지금 남녀 차별하는 거지? 당신은 회사에서 일 끝나면 동료들하고 한 잔씩 하고 오잖아. 나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일 끝나고 기분 좋게 술 좀 마셨는데 이 일을 관두라고? 아니, 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술을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걱정하지 마. 난 오늘 술의 맛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이 좋은 걸 왜 마시지 않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라니까? 하여튼 나도 이제 술 마시면서 다닐 거야. 그러니까 일을 관두라 말아 하지 마. 그렇게 아내는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냈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종종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진심으로 아내가 걱정돼서 조언의 말을 해줬습니다. 여보, 일주일에 3번은 이렇게 취해서 들어오네. 앞으로는 내가 당신 일하는데 따라가면 안 될까?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걱정이 돼서 운전기사 노릇만 하려고. 됐어. 우리나라가 치안에 얼마나 안전한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자. 순실했던 아내는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딱 제 아내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밖에서 마시는 술이 부족해서 집에 들어올 때 맥주와 소주를 사와서 소맥을 말아먹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니 아내도 같은 사람이고 술을 좋아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괜히 아내를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뭐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마시는 술의 양도 늘어났습니다. 여보, 이거 좀 너무하잖아. 아무리 늦게 술을 배워서 맛들린 건 이해하는데 매일 새벽에 들어오면 어떡해? 짜증나게 또 잔소리야? 아, 나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 내일 오전에 또 미팅하러 나가야 된다고. 당신, 변해도 너무 변했어. 이러지 말고 우리 둘 다 앞으로 술을 마시지 말자. 어? 싫어. 이제 술은 내 인생의 낙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아내의 변화에 저는 심각하게 걱정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뒤를 쫓아 어떻게 술을 마시고 노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아내가 미팅을 나가는 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향한 곳은 술집이 아닌 어느 모텔이었어요.
이곳의 간판을 바꿔주려고 미팅을 왔을 수 있었지만 의심이 들어 끝까지 추격했답니다. 모텔 3층에 올라선 아내는 302호의 문을 놓고 했답니다. 저는 계단 모퉁이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어? 자기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대지 시간 늘려야겠네. 미안해. 볼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 대신 내가 황홀한 시간을 보내게 해줄게. 아, 말만 들어도 설레는데? 빨리 들어와, 자기야. 저는 주먹을 움켜쥐고 분노했습니다. 세상 착하던 아내가 대낮에 모텔로 바람을 피우러 온 걸 두 눈으로 확인하니 배신감과 부하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저는 당장 302호의 문을 세게 두드렸고 귀찮게 누구냐고 말하며 문을 열어준 상간남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자식, 감히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워? 김수정, 이불 속에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와. 아씨, 너 뭐야? 수정이는 결혼하나 처녀라고. 어디서 남편 행세를 하는 거야, 이 자식아. 상간남이 저에게 주먹을 꽂으며 말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는 유부녀인 걸 숨기고 남자를 만나고 있던 겁니다. 저도 피해자이지만 상간남도 피해자였던 거죠. 이 모든 걸 들켜버린 아내는 푸념하듯이 이불을 살짝 내려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여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당신이 하도 수상해서 미행했다. 그런데 이딴 짓을 해?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 봐. 저 남자가 나한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줘서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유부녀인 걸 숨겼고. 진심으로 미안해. 그러자 상간남은 재수 없이 똥밟았다며 모텔방을 나가버렸고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술집에 미팅을 다니다 보니 남자들이 막 들이대더라고. 처음엔 다 거절했는데 저 남자한테 마음이 가버렸어. 이건 교통사고랑 비슷해. 나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너 같으면 날 용서했겠니? 내가 바람 피우면 날 봐줄 거냐고. 난 여보 없으면 못 사니까 용서했을 거야. 진짜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란 말이야. 앞으로 술도 안 마시고 술집 간판 같은 것도 다 때려치울게.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말아줘. 하지만 저는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 피운 아내의 얼굴을 보니 오만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역겨워서 구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도저히 당신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 나중에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안 돼, 여보. 제발 이혼만은 참아줘. 앞으로 당신이 살라는 대로 살 테니까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아내는 오열하며 제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았는지 끝까지 비굴하게 매달리더군요. 모르겠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헷갈려. 순수하고 착한 당신이 진짜인지 술에 취해 다른 남자랑 모텔에 다니는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머리가 복잡하니까 일단 별거부터 하자. 그럼 이혼은 안 하는 거야?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 알겠어. 한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릴게. 당신이 날 버리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거라고. 그렇게 모텔에 아내를 버려두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은 화가 솟구쳐 아내 물건을 때려 부수기도 했고 결혼사진도 죄다 찢어버렸답니다. 몇 주의 시간을 고민하며 보내봤는데 이혼해야겠다는 쪽에 생각이 기울어져서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별거 한 지 한 달이 지나 아내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가 먼저 현관문 초인종을 울리더라고요. 또 용서를 빌더라도 절대 마음 약하게 먹지 않겠다고 속으로 되새김질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저에게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아주 오래도 고민하네. 바람 좀 피운 게 그렇게 큰 죄냐? 그리고 남자가 결단력이 그렇게 없어서 되겠어? 뭐라고? 아주 이혼당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양이네. 그새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맞아. 나 임신했어. 그래서 그 남자랑 살기로 했어? 진짜 역겹다.
나한테 용서를 빌며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어. 더러운 년. 이게 따지고 보면 다 당신 탓이야. 내가 술집 간판 일을 한다 했을 때 당신이 말렸더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테니까. 겨우 한다는 소리가 바람 피운 게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가 아주 대단해. 그래, 이혼하자. 나도 그럴 생각이었거든. 대신 합의 이혼은 없어. 이혼 소송에서 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보상을 받을 거야. 뭐야? 치사하게 소송으로 가겠다고? 나 가진 거 하나 없는 거 몰라? 벼룩에 간을 빼먹으라고. 그래도 당신이 꼭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면 소송해. 내 남편 될 사람이 돈이 꽤 많은 부자거든. 오피스텔 건물을 가진 건물주라고. 그래, 너 참 잘났다. 별거 하는 중에도 바람을 피우다니 진짜 인간 말종이야. 내가 예쁘니까 남자들이 줄을 서는 거야. 순진했을 때는 몰랐는데 당신보다 잘난 남자들이 날 좋아하더라고. 내가 진짜 멍청해서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9살이나 많은 늙은이가 뭐가 졌을 그랬는지 후회스럽다고. 아내의 태도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순수한 아내는 어딜 갔는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는 현관 앞에서 대화를 끝내고 며칠 뒤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외도 증거가 없어서 패배하고 말았네요. 제가 이성적으로 움직여 증거를 수집했더라면 보상이라도 받았을 텐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혼하게 된 거죠. 이후 전처가 된 아내와 연락을 끊고 악몽을 지우려고 애쓰며 살았답니다. 1년 동안 일만 하며 지냈더니 전처의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았는데 여자에 대한 불신이 심하게 생겨서 다른 여자를 만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2년을 더 외로운 싱글로 지내니 나이가 42살이 되었고 여자를 만나는 건 점점 어려워졌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 이대로 조용히 지내기로 했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더니 40대이자 돌싱인 저에게 운명 같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 위층에 사는 여자였는데 친구들을 불러 자주 시끄럽게 놀았어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따지려고 올라가서 처음 만나게 되었답니다. 누구세요? 아래층인데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시끄럽게 했죠. 지금부터는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 친구들과 노시는 중이었군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제가 너무 과민한 것 같네요. 그럼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화를 내러 갔다가 첫눈에 반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죠. 윗집 여자는 다음날 저에게 죄송하다는 쪽지와 과일을 몇 개 현관 앞에 두고 갔답니다. 이에 저는 괜찮다고 답장을 쓰고 초콜릿과 과자를 가득 사서 윗집 현관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녀와 자주 먹을 걸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연락까지 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는 티를 많이 내서 그런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친 김에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었고 같이 식사하고 수다를 떨다 고백을 하고 말았답니다. 저는 이혼남의 42살이에요.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지만 유리 씨를 좋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저도 돌싱이에요. 나이는 40이고요. 우리 비슷한 또래의 공통점도 있네요. 40이라고요? 저는 유리 씨를 30대 초반으로 봤어요. 진짜 동안이시네요. 그런가요? 뭐 어쨌든 돌싱끼리 잘해봅시다. 그럼 우리 사귀는 건가요? 아, 이거 꿈 아니죠? 네, 꿈 아닙니다. 저도 훈석 씨를 진작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요.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잘 통하는 사이니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될 거라 믿어요. 그렇게 저와 유리 씨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40대에 28 청춘이 된 기분으로 열렬히 사랑했답니다. 저희는 2년여간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서 둘 다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나이 44살이었을 때였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 저희 둘 다 지원하는 입장이니 싸우지 말고 잘 살라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 신혼집과 혼수를 알아보러 다니며 결혼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처가 제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전처는 혼자가 아닌 꼬마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온 거야?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할까? 날이 덥다. 아니, 들어올 거 없어. 당신이 내 집에 발디디는 거 불결해. 나 참. 아직 꽁하고 있던 거야? 남자가 쪼잔하게 5년 전 일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는 거냐고. 비켜봐. 들어가서 중요하게 할 말 있으니까 오래 안 걸려. 저를 밀어내고 막무가내로 들어온 전처는 바로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 꼬마와 나눠 마시더군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온 거야? 용건만 말하고 나가. 알았어. 나도 빨리 말하고 해결하고 싶으니까. 전처는 자연스레 소파에 앉더니 여보, 내 아들 귀엽지? 라고 운을 떼더군요. 그래, 귀엽다. 그러니까 본론만 말해. 성격 참 급하네. 알겠어.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말할게. 나 이혼당했어. 얼마 전 남편이라는 자식이 내 아들하고 지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나봐. 그런데 그 자식 말대로 그놈 아들이 아니더라고. 기가 막히다. 너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더럽게 논 거야? 더럽게 놀다니. 넘겨짚지 말고 내 아들을 자세히 봐봐. 전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꼬마 얼굴을 제대로 봤더니 저를 닮아 보였어요. 당신이랑 붕어빵이지. 우리 병우 오빠 아들이야. 말도 안 돼. 너 분명히 나와 별거 중에 임신했잖아. 임신 주기 착각한 거야. 별거 전날 우리 같이 뜨거운 밤을 보냈을걸? 정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좋아. 난 확신하니까. 이게 다 무슨 개소리야? 애 데리고 나가. 진심이야? 당신 아들을 아빠 없이 키우라고? 그 순간 저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제가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서 고생하며 저를 키운 것과 친구들에게 놀림당했던 날 등등 외롭고 괴로웠던 유년 시절이 제 심장을 움켜잡더라고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전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아이는 무슨 죄가 있는 싶은 생각이 저를 옥죄어와서 다시 나가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친자 검사를 해보겠어. 그리고 내 친자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거야. 역시 당신은 착한 사람이었어. 그럼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여기서 지내도 되지? 나랑 병우 갈 데가 없거든. 넌 어떻게 애 엄마라는 사람이 집도 절도 없는 거냐? 그럼 딱 일주일이야.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내가 나가서 지내겠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한때 부부였는데 뭐가 부끄럽다고. 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알겠어? 저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서 청심환을 한 병 사 먹었습니다. 전처의 농간에 당한 것 같아 다시 쫓아낼까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무 죄 없는 꼬마를 생각하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이런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한편 유리를 속이고 결혼 준비를 계속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이에 여자친구는 크게 놀랐답니다. 자기 아들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집에 머물라고 했다고? 오빠 바보야? 나도 어리석은 거 알아. 그런데 그 꼬마 꼴을 보니까 내치지 못하겠더라고. 잘 먹지도 못한 것 같고 옷도 얼마나 더럽던지. 나도 모르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지내라고 했어. 정말 미안해, 유리야. 미치겠네. 자기, 만약에 그 꼬마가 친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야? 어? 나도 모르겠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아. 만약 오빠가 진짜면 양육비만 대주고 끝내. 난 오빠랑 헤어지지 못하니까. 유리가 헤어지자고 난리 칠 줄 알았는데 과거 일이고 저도 몰랐던 일이니 상관없다며 결혼 준비를 계속 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일주일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설득하고 회사 숙소에서 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검사 결과지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날 월차를 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식탁 위에 서류 봉투에 봉인된 우편물이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전처가 나왔어요. 왔어? 병우 낮잠 재우느라 온지도 몰랐네? 이거야? 유전자 검사 결과지? 아까 등기로 왔더라. 당신이 뜯어서 직접 확인해봐. 좋아.
확인해보지. 떨리는 두 손으로 봉투를 찍고 결과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꼬마가 제 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진짜 저 꼬마가 내 아들이라고? 그래, 내가 뭘 했어. 당신이랑 붕어빵이라고 했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랑 병호 여기서 살까? 아니면 우리 버릴 거야? 나 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래, 혼란스럽겠지. 그래도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래. 공원에 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어느새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유리 말대로 양육비만 지급해주기로 결심이 들다가도 아버지 없이 자를 병우가 걱정이 돼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결국 공원에서 밤을 지새우고 나서야 결정을 했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유리를 찾아갔어요. 자기야,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유리야, 미안해. 뭐? 그럼 그 꼬마가 오빠 친자야? 그렇다네. 결과지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말한 대로 양육비만 주고 끝낼 거지. 유리야, 미안해.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 인생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아. 내 아들에게 그런 힘든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내가 자기한테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 있는지도 몰랐던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고.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식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유리, 너에겐 입이 10개라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나쁜 자식. 날 평생 웃게 해준다면서 나를 울려?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꼭 복수할 거라고. 그렇게 유리와 이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병우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어? 내가 교육시켰어. 당신이 진짜 아빠니까 그렇게 부르라고 말이야. 그래. 당신 결정한 거야? 우리 여기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야. 아들 병우는 저를 올려다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순간 어찌나 떨리던지 눈물이 나올 뻔했죠. 결국 전처와 아들을 제 집에서 지내게 하고 방은 따로 썼습니다. 일단 두 모자를 집에 들이기는 했는데 이혼한 아내와 한 방을 쓰는 건 곤란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틀 뒤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제 침대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자? 우리 오랜만이네. 이렇게 한 침대에 누워보는 게 말이야? 저는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말했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왜 이래? 우리 다시 합친 거 아니었어? 착각하지 마. 네가 이 집에서 지내는 건 내 아들 때문이야. 더럽게 비싸이구네. 알았어.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신호 보내. 전처는 매일같이 저를 유혹했는데 매번 제가 뿌리쳤습니다. 아직 유리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인데다 전처를 증오하는 것도 여전해서 한 침대를 쓰는 건 미친 짓이었죠. 며칠 뒤 전처가 외출을 해서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아 아들 병호와 둘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난감 몇 개를 사와서 가지고 놀았죠. 병호는 그새 저에게 정이 많이 들었는지 제 얼굴만 빤히 보며 웃음을 그치지 않았답니다. 병호야, 아저씨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요? 그런데 왜 아저씨라고 해요? 이제 병호 아빠잖아요. 혹시 아저씨도 다른 아저씨들처럼 저와 엄마를 버릴 건가요? 다른 아저씨들? 그게 무슨 말이야? 아저씨가 저한테 네 번째 아빠예요. 그 전에 아저씨들은 모두 저와 엄마를 내쫓았어요. 아저씨는 우릴 버리지 않을 거죠? 병우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었으니 이를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아빠는 무슨 소리고 가는 집마다 쫓겨났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병우야, 다른 아저씨들한테 왜 쫓겨났어? 왜긴요? 엄마 거짓말이 걸려서 그렇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아저씨, 아니 아빠,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그래. 병호에게 수상한 말을 모두 듣자 전처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유전자 검사지를 살펴보았어요. 혹시 위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유심히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더 확실히 알고 싶어 이튿날 검사 의뢰를 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고 얼마 전 검사 의뢰를 했는데 결과를 다시 듣고 싶다고 전했더니 담당자가 검사지를 다시 출력해서 건네주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엔 병호가 제 아들의 확률이 0.001%라고 적혀있더군요. 전처가 위조해서 저에게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사정이 어찌된 건지는 몰랐지만 병호 아빠라는 감투를 씌우고 들러붙을 작정인 거죠. 진실을 알게 된 전 붕괴하며 병원에 나가려고 계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층 로비에서 누가 저를 불렀어요. 오빠, 여기서 뭐해? 유리야, 병원에는 무슨 일로 온 거야? 어디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한 거야? 아니, 친구 아빠 문병 왔어. 그렇구나.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무슨 일 있구나. 자기 얼굴이 많이 상했어. 잠깐 얘기 좀 할까? 아무리 헤어진 사람이지만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잖아. 전 아무 대답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리가 제 손에 들려있는 검사지를 빼앗아 들었어요. 이거 뭐야? 오빠 친자가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게 사기당했어. 그 여자가 위조한 결과지를 보여준 거야. 뭐라고? 등신아, 속을 게 없어서 이런 걸 속냐? 어이, 뻐저리. 미안해. 유리 너한테는 진짜 미안해. 그래서 어쩔 셈이야. 어쩌긴 당장 내보내야지. 오빠 또 등신처럼 잘 가하고 내보낼 거지.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같이 가자. 유리는 저만큼이나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집안에 들어서자 전처가 거실에 혼자 앉아있더군요. 다행히 병원은 낮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 여자 뭐야? 내가 누구냐고? 너 때문에 우리 결혼식이 취소됐다 이년아. 이 천하의 사기꾼 같은 이라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애를 팔아서 사기를 쳐?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이 말해봐. 나 지금 병원에서 이걸 받아오는 길이야. 유전자 검사지. 아씨, 또 걸렸네. 요즘 남자 새끼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아, 짜증나. 전처는 사과는커녕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괜히 신고 같은 거 하지 마. 나 돈도 없고 병원 키우려면 감옥에 가면 안 되니까. 이 뻔뻔한 년아. 너 때문에 결혼 망치 우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보상? 참, 남자 하나 사로잡지 못해서 빼앗긴 주제 어디서 보상 타령이야. 그러니까 잘 길을 들어놨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야, 이 멍청한 년아. 결국 유리는 참지 못하고 전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렸어요. 전처는 발악하며 팔을 휘둘렀는데 한 대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유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태권도 선수로 활약해서 민첩성이 매우 뛰어났고 힘도 세서 웬만한 남자도 쉽게 제압했답니다. 이거다. 진짜 뭔데 이렇게 힘이 센 거야? 보통이 아니네. 당연하지, 이년아. 내가 왕년에 태권도 선수였다고. 그렇게 말한 유리는 전처의 엉덩이에 사정없이 발차기를 했습니다. 그만 때려. 아직 멀었다, 이년아. 유리는 화가 풀릴 때까지 전처의 엉덩이를 발로 차주었네요. 결국 전처의 몰골은 머리가 산발인데다 코피를 줄줄 흘리며 옷은 여기저기 뜯어진 꼬라지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제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런 거냐? 나한테 다시 찾아온 이유가 뭐야? 왜긴 왜야.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와봤지. 그런데 당신도 친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고 친한 남자들한테 했던 것처럼 검사지 위조한 거야. 다른 뜻은 없었어. 진짜 병호한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난잡하게 산 거니? 그것도 나와 결혼 생활하면서 말이야. 그게 지금 중요해? 그리고 내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 어쩌라는 거야. 남자들이 날 가만두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징그럽다, 징그러워. 이런 여자를 사랑했던 내 과거가 수치스럽다. 알겠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 나가서 애 아빠를 찾든 할아버지를 찾든지 알아서 해. 여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며칠만 신세지면 안 될까? 유리가 발차기 신용을 하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네 새끼 데리고 꺼져. 라고 소리치자 알았어, 나갈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더니 조용히 잠들어 있던 병우를 안고 나왔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자 전처에게 안긴 병우가 눈을 뜨더니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아이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엾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 주었네요. 그리고 집에 남은 저와 유리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리야, 도저히 너한테 다시 받아달라고 못하겠다. 미안해서 죽을 지경인데다 무슨 염치로 날 받아달라고 하겠어. 넌 나보다 나은 남자를 만나야 돼. 이 등신아, 아직도 모르겠냐?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네 전철을 패준 이유를 모르겠어? 아직도 오빠를 사랑하고 있어서라고. 단 한순간도 자기를 잊은 적 없어. 그냥 무릎 꿇고 나한테 빌어. 그래서 저는 염치 불구하고 유리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주면 죽는 그날까지 절대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유리는 저를 안아주며 받아주었습니다. 유리 부모님께 다시 찾아가 자초지종과 용서를 빌고 겨우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비록 장인어른께 몇 대 얻어맞긴 했지만 멀쩡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유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어요. 저희들은 헤어졌다 만나서 그런지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물론 제가 죽을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요.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저에게 진짜 아들이 생겼습니다. 저와 유리를 반반씩 닮은 예쁘고 귀엽고 잘생긴 녀석이 말이죠. 사실 유리 닮은 딸을 낳고 싶긴 했는데 아들도 낳아보니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 식구가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동사무소 공무원이었는데 주민으로 온 전처를 봤다고 하더군요. 전처는 알코올 중독에 일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답니다. 기초수급자여서 정기적으로 집을 찾아가는데 지하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어 전처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병원과 좋은 환경에 지내게 해주려고 아동보호센터와 경찰에 신고해서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전처는 아무것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살고 있다네요. 외모도 많이 망가져서 남자들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이더라고요. 한때는 죽을 만큼 사랑했던 여자가 바닥을 뚫고 들어가 심하게 망가졌단 소리 들으니 그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뿌린 대로 거둔 것이고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꼴이니 감내하며 살아야겠죠. 지금까지 저희 전처와 있었던 끔찍하고 황당한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세상엔 무서운 여자가 많으니 저처럼 우유부단하거나 연민을 잘 느끼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래요. 그래도 지금의 아내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도 많으니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운명을 기다리시면 꼭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줄일게요. 모두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